세 번째로 사회적 관점을 살펴보면 아동기는 이후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 활동은 사회 문제를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앞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보상교육의 일환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이제 그 저소득층에 나타나는 빈곤의 악순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아동복지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 20페이지에 이제 뭐 이민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는 이제 뭐 영부인의 사진도 있고요. 또 0세에서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을 집중 사례 관리하고 보건복지 보육 통합 서비스를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그런 로고가 이제 20페이지에 살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의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빈곤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아나 기아, 또 미아와 같은 요고 아동을 중심으로 한 물질적 구호가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 이처럼 물질적인 구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이제 밥은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복지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성 취업률의 증가라든지 저출산과 인구 구조의 변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러한 영향으로 다양한 내용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취업률에 대한 증가를 먼저 살펴보면 최근 가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나 자녀 수의 감소, 가사 노동량의 감소 등과 같은 생활 구조의 변화로 부부가 모두 일터로 나가는 맞벌이 가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최대의 난제는 육아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도구적인 역할, 표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설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했다면 어머니는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표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어머니는 더 이상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의 역할만을 담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역할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대한 가족 내의 역할 분담 의식이나 정책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쓰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생기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이들 쓰지는 않으시죠. 아직도 가사 노동이나 육아와 관련된 대부분의 책임이 여성에게 이름되어 있어서 맞벌이 가정의 여성은 슈퍼우먼의 역할을 하거나 아예 중도에 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 패턴은 선진국가는 대조적으로 M자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은 이제 자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큰 35세에서 39세경에 뚜렷이 낮아지는 경우가 나타나는 그래프가
22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어린 자녀의 존재 여부는 여성들의 취업 중단 경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90년대 중반 학번이거든요. 94학번. 그때 이제 졸업을 하면 98, 9년이잖아요. 그래서 1, 2년 일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러면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거죠. 저 때만 해도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 사실 그만두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유치원 교사들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경력에 인정이 되기도 하고 또 아이를 잘 출산하는데 출산 육아 3개월, 육아휴직 1년 3개월이라는 그런 국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참 잘 돼 있어서 이 저출산에 대한 이러한 갈등 또 이런 것들을 조금 시정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시스템들이 조금씩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육은 바로 이러한 육아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편주의적 복지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아동복지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그런데 아직은 영유아 보육은 양적으로나 질적 차원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 확충이나 어린이의 질적 수준, 보육 비용, 보육교사의 자질 면에서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로 이제 저출산율과 인구 구조의 변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저 아시는 지인 중에 하나가 39세에 결혼을 하셨어요. 왜냐면 더 늦어지면 출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어서 더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의 이제 이때 결혼을 하셨었는데 지금 44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가 안 생겨서 시험관 하고 계세요. 시험관. 근데 이번에도 실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8월 중순에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셨는데 배가 되게 조용하다, 신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뒤로 통화를 못 했는데 되게 안정적이고 이제 자리도 잡으셨고 또 되게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이런 안정적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정말 불임인지 난임인지 요즘 되게 많은 심각한 저출산율에 일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건강할 때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출산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3, 40대가 이제 노산이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 그러면 이게 30세가 사실 40대 이제 후반에 있는 저로서는 이제 갱년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출산에 대한 그 시기가 있잖아요. 건강할 때 제가 그 언제쯤이지? 2008년도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도립 때 이제 근무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동신대학교 출강을 할 때였는데 되게 그때 생각이 나는 제자들 중에 이상하게 그때 제자들이 결혼을 되게 빨리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아이들이 커요. 출산도 빨리 하고 결혼도 빨리 해서 그래서 왜 그때 제자들이 분위기가 다들 남자친구들도 좀 있었고 되게 안정적으로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아요. 지금 페이스북에 그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는 사진들 올리는 거 보면
음, 진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과목을 통해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일도 고민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아이에 대한 부분 또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한 그런 계획들 이런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만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저출산율로 아동의 수는 점차 감소함으로써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증가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반면에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년 출생 통계에 32만 7천 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한 명이 이제 출산할 수 있는 가임 기간을 15세에서 49세로 보면은 출생아 수가 0.98명. 그래서 한 명이 이제 겨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합계 출산율이 2.1명. 그래서 최소한 인구를 유지하려면 2명은 낳아야 된다는 건데 제 주변에 많아야 3명, 4명? 4명까지 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3명도 되게 고민하시다가 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시는데도 2명만 낳고 이제 사회적인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다시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2명까지만 출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50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4천만 명 이하로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2060년경에는 노령 인구가 유년 인구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60년. 와. 지금 우리가 2021년이니까 어때요? 39년 뒤에요. 39년. 여러분은 한참 때이실 거고 저는 이제 80대 후반 일 건데 와, 우리를 부양해야 되는 젊은 아이들의 출산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는 생산성이나 그렇죠. 생산성이나 노인 부양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장난스럽게 이제 가끔 이렇게 주변에 아이들을 보면 어르신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부양해야 될 어르신들. 되게 잘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의 나가서도 하는데 이제 원장 연수라든지 교사 연수 가서 정말 우리를 부양해야 될 그 아이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마음 아프게 그냥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유기되고 방임되고 학대되어서 안타까운 기사를 볼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동수당 지급, 출산 장려를 유도한 정책의 수립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으면 뭐 몇천만 원을 주는데 바로 일시불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뭐 대학도 보내주는 시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수립, 출산에 대한 장려 이런 부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아이 한 명을 낳았을 때 몇 억이 들고 또 워낙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흑수저 이런 금수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들은 출산에 대한 부분을 어때요? 고려하지 않게 되겠죠.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를 살펴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북의 확대 가정이 가족 형태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핵가족화되고 소가족화되면서 이제 3대 가족은 이제 전체 가족의 10%도 안 되는 추세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가정이 많고 여성 취업률이 증가, 그리고 더불어 이러한 가족 형태 변화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재 현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부모들은 과거 대가족에서처럼 가족 내에서 자녀 양육 방법을 자연스럽게 전수받을 기회가 없고, 따라서 이제 부모 역할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따라서 부모들은 이제 대상으로 하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족보다 개인적인 성취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이 더 이상 안정적인 단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혼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또 한부모 가족이나 또 이제 계부모 가족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2019년 통계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이혼 건수만 11만 건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프로도 보면 나 혼자 키운다 이런 프로그램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목에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아버지가 이제 양육수당을 주시기는 하는데, 이혼 건수만 11만 건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한부모 자녀로서 그들이 그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의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이제 국가가 그래서 이제 그런 미디어가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런 상실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미디어가 이제 발빠르게 나 혼자 키운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율이 정점에 달했던 2003년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나면 이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너무 많이 멈춰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이나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이제 그 우리 교재 그림에서 1-5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높은 이혼율, 아동의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나 계부모 가족이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유발되는 가족 내 갈등은 아동 학대 문제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가족의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든지 상담 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은요, 20세기에 들어와 많은 학자들은 인간 발달에서 아동기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신분석 이론이나 학습 이론, 인지발달 이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도 아동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아동 발달에서 부모의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가정 위탁 보호와 아동 권리 사상의 발전 등 오늘날 아동 복지 사상과 정책의 근간이 되고, 이제 보울비에서 애착 이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4학년이시니까. 그래서 보울비의 애착 이론에서 이제 시설 보호에서 가족 위탁의 전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 학자. 그래서 그 보울비 이론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시죠? 원숭이 실험 있잖아요. 그 먹을 것을 제시하는 차가운 스텐 인형과 따뜻한 포근한 천 옷감에 대한 그 먹을 것을 제공하진 않지만 따뜻한 그 안김을 주는 그 인형에 대해서 원숭이가 누구한테 가서 안기는지에 대한 그래서 시설 보호에서 가정 위탁으로에 대한 그런 영향을 미친 애착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그 원숭이 실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이제 피가 나게 들으실 이 교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그래서 지금 과제의 두 번째를 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제 두 번째 것도 요보 아동을 대상으로 물질적 구호에 치중했던 기존의 복지에 대한 인식을 아동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장시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 이상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은 일반화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를 상하 관계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로 인해 부모 자녀 관계의 긴장이 유발되기도 하죠. 학교의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아동 학대 예방이나 처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고 당사국들이 그 이행 사항을 권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달에서도 아동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결실을 거두었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의 학문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아동복지학은 아동복지의 이제 기본적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학문적으로 체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학은 사회복지학, 아동학과 이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복지의 목표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란 인간이 자신의 물질적인 요구를 해결할 수 있고 정신적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지는 인간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요구는 다양하며 요구에 따라 배분 또한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어서 사회 문제가 유발되기도 하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곧 사회복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동복지는 아동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나 또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의 한 범주로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또 대표적으로 사회법으로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이 있고 이제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7페이지에 이제 그 일반 법의 구분 체계라고 해서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사회법에서 사회복지법이 있고 그 사회복지법에서 아동복지법으로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체계화시킨 그림이 있습니다. 아동복지학과 아동학에 대한 부분으로 아동학은 아동의 발달적, 생활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과 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과 환경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실제에 적용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아동학과 아동복지학은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학은 실제 정책 수립이나 서비스에 보다 치중하는 실천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동학은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이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이러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을 위한 복지라는 이념적 개념과 아동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활동하는 의미의 실천적인 개념을 공유하는 학문으로서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